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독일에 간 강경화 장관을 집중 보도합니다. 한편 외교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일본 외무상은 한국 드라마를 모두 봤다는 등 논란을 일으킵니다. 강경화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 방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국제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강 장관이 국제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해외를 찾아 대면 외교를 한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이 당초 다뤘던 뉴스와 전혀 다른 국면이 나와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독일에 간 상황과 일본에서는 무엇 때문에 크게 당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나란히 전 세계의 방역 모범국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사태 초기부터 오히려 한국만이 가장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를 타국에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독일도 알기에 이젠 강대국끼리의 분위기도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의 일본과 같이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은 이번 일에서는 거의 일본을 언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방역 실패로 보는 기사가 나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양자, 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외교장관을 만나며 한국은 독일의 G7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G7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고 미국 대선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잠정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G7의 한국 입성을 독일도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했기에 이에 관심이 모인 것입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주 7개국의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각국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독일의 마스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G7 입성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언론에서는 독일은 한국을 좋아하고 있지만 독일에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G7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확실히 독일은 한국에는 관심도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스 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G7과 G20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경우 크림반도의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대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경제 규모마저 G7이 되는 한국에 특별하게 입성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GDP도 전세계 10위권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OECD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 경제에 있어서도 세계 탑10으로 들어가는 최상위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보다 GDP가 컸던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등이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여파에 크게 쪼그라들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도 충분한 능력이라고 봐야 하므로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OECD가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규모를 전망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덩치가 큰 주요 개발도상국의 수치를 모두 내놓은 만큼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9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만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부터 이탈리아까지 1위에서 8위 사이 국가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위의 한국이 앞에 세 나라가 주춤하는 사이 경제성장률 방어를 잘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이 이렇게 한국을 G7에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외교장관이 밝힘으로 인해서 일본의 바람대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징후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 및 대중들의 반응은 한국이 독일을 G7 설득을 위해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독일에게 외교적 체면을 구긴 한국이 충격을 받아 찾아가는 모습이 애처롭다. 독일은 G7 확대를 막으려는 최선봉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이 가서 무마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G7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일의 뜻을 확인했으면 한국은 듣는 편이 속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일에 도착하자 독일에서는 한국의 G7 확대 입성을 환영한다고 반긴 것이죠.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한국의 G7 입성을 가장 반대했기 때문에 독일이 그래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G7에 입성해달라고 적극 요구를 하게 되니 그 길로 곧바로 미국에 연락해서 한국은 친중 국가이니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매체 후지는 이와 관해서 한국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붉은 진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 중심의 G7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한에는 아첨하는 자세이며 한미일 간 중요한 동북아 안보 매개체인 지소미아를 파괴하려는 것이 그러한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가 미국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내심 지소미아만큼은 절대로 한국이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넋놓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상 한국에 요청하지는 못하고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을 불러서 대신 한국을 압박하는 다소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속내는 뻔한 것이죠. 또한 느닷없는 공산당 언급은 굳이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연일 국제사회의 자잘한 사건까지 예로 들어가며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시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짐 로저스의 발언이 있는데 그는 최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발언을 경제 유튜브 채널인 슈카월드를 통해 인터뷰했다고 전해집니다. 짐 로저스는 또한 과거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최악이며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코로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으며 부채가 매일 늘어나는데 특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부채가 훨씬 많이 증가해 이것이 사회를 잠식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어 안 그래도 한국에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움직임이 많았지만 최근 국제 무대에서도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각종 언론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일 간의 대치 국면이라고 하나 일본에서 한류 바람은 이제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무상인 모테기 장관도 최근 한국 드라마를 모두 봤다면서 일본의 한류 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를 보면 한국 드라마가 인기 순위 탑10에 절반가량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한류는 K-팝 스타들의 인기로 20대 이하로 한정된 반면에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모테기 외무상과 같은 중년까지 아우를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마다 다카오 마이니치 신문 특별편집위원은 사랑의 불시착을 봤느냐고 지난달 중순 모테기 일본 외무상에게 물어봤더니 전부 봤다고 반응했다고 10일 실린 칼럼에 밝혔습니다. 당시 야마다 특별편집위원은 16부작 가운데 3부까지 본 상태였는데 모테기 외무상은 늦네요 야마다 씨는 라고 하며 비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음에도 한류 콘텐츠는 일본에서 흔들림 없는 애호가층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갈등을 맺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저지시키려는 애를 쓰지만 문화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문화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28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연구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했다. 100만 파운드 초는 중량 500kg 미사일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하지만 우주로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의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9개월간 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합의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비용과 주입 절차 등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비용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액체는 주입시키는 게 1시간 내지 2시간 걸린다. 로켓
베텐진을 고체, 액체 연료로 나누어서 발사한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옵션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우리도 다른 우주 개발 선진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형, 고체형, 하이브리드형 모두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부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가 발명한 우주 발사체로 우리가 쏘아 올리는 서비스 제공하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만간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곧 주한미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 한국 정부와 의견차를 빚고 있다. 한국군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21일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오전 6시 30분 군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펠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38분 만에 첫 신호 수신이 이루어졌다. 오전 8시 19분에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위성 관제센터와 신호를 주고받는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 궤도에 안착한다. 위성이 정지 궤도에 오르면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365일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정지 궤도 안착 후엔 3개월 정도의 점검 기간을 거친 뒤 한국군에서 인수,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활용된다. 다만 실제 군 임무를 시작하는 건 내년 초로 예상된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신형 군용 단말기와 아나시스 2호 간 통신, 보안 성능 실험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시험 운영 기간을 보내는 셈이다. 우리 군은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첫 군전용 통신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 체계에 활용해왔지만 군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 교란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군은 이번 위성 발사로 통신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은 위성을 이용한 부대 간통신, 부대 장병 간통신, 장병 간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전용 통신 위성 확보로 한국군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나시스 2호는 우리 공군 F-35E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